오늘도 첫 코너 뉴스픽으로 저희는 문을 열어보죠. 화요일, 목요일은 이 두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13일에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라는 건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금 결과를 보니까 반응들을 보니 어느 쪽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의뢰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자영업자분들께서 이제 어제는 또 시위를 했고요. 재계, 노동계, 뭐 여성계, 자영업자들, 뭐 정치권에선 이걸 보면서 어떤 얘기들을 또 하고 있을까?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 같이 한번 고민해 보죠. 네, 최저임금 심의 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 연봉으로는 2,297만 3,080원입니다. 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서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네. 주휴수당까지 지급하게 되면 최저임금이 사실상 1만 원을 넘기는 상황인데요. 이에 자영업자들은 망연자실한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미 매출에 타격을 입은 데다 인건비 부담까지 늘게 되자 며칠 전부터는 심야 차량 시위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면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노총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요. 민주노총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외면하는 처사이며 을과 을들의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여성계도 1인 가구 생계비인 224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네. 정치권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강력한 비판이 좀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민생을 위한 정책을 바로잡길 바란다고 촉구했고요.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정부가 공익위원회를 내세워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구조부터 개혁해야 된다.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도 논의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이 최저임금이 결정과 관련해서 별다른 논평은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송영길 대표는 얼마 전에 초반기 최저임금을 너무 급속히 올린 게 너무 의혹이 앞섰던 것 아닌가라는 비판적 견해를 내놓기는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 최저 시급의 액수 자체도 좀 문제지만은 업종 직군에 상관없이 또 획일적으로 되는 것에 대한 문제, 뭐 지금 나온 보도들의 내용을 보면요. 또 주휴수당이라는 거 앞서 언급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분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좀 그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은혜 의원께서.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둘 다 만족하지 못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든 아니면 뭐 이제 사용자든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결정이 내렸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정말 우리가 을과 을의 싸움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관련해서 노동계는 1,800원을 원래 제시를 했다고 해요. 네. 근데 경영계는 지금과 동일한 8,750원으로 이제 제안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소득이 증가하는 비율보다 사실은 자산이 증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받아서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미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정말 영끌이라고 하는 것처럼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 돈을 투자했을 때 뭐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주택이든 투자를 했을 때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돈을 버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 자괴감도 많이 들고 사회적인 그 양극화도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소득이 증가하는 비율을 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이제 좀 저도 함께 좀 찬성하는 입장이긴 한데 지금 그 정경련에서는 이제 주장을 했던 바가 이제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 그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이 1위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사실상의 1위의 그 최저임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주장을 하는데요. 노동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아시아 말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으니 예. OECD랑 같이 비교를 해야 하고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독일 같이 그렇게 좀 요즘에 그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 이런 국가들은 오히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그런 측면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OECD 국가들의 최저임금을 봤더니 우리나라가 2019년 기준으로 13위 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여기서는 달러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8.6달러로 이제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은 최고인 나라가 뭐 오스트레일리아나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12.6달러, 그러니까 네. 12.5달러니까 거의 뭐 한 13,000원, 뭐 13,000원 이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상대적으로 봐도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간 만큼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사실은 가장 큰 문제 제가 아까 을과 을이라고 얘기했던 거. 을과 을의 갈등.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드세요. 근데 맞아요. 자영업자분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최저임금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실제로 제가 우리가 가장 그 예를 들기 쉬운 게 편의점입니다. 예. 편의점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죠. 네.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편의점의 그 매출을 봤을 때 한 달에 8천만 원을 번다고 가정한다면 제품비가 여기서 5,7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걸 제외하면 2,300이 남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 임대료 그리고 가맹점 수수료가 2,300 중에 1,300만 원이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소득 그 이득을 본 그 부분에서 거의 절반 가량이 절반 이상이 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로 나가게 되고 네. 그 다음이 이제 뭐 카드 수수료나 뭐 이제 인건비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예. 실제로 편의점 같은 경우도 어려운 것이 이제 뭐 물론 인건비도 있겠지만 임대료 대한민국 자영업자분들이 임대료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으세요. 거의 본인이 그 소득을 얻은 것의 절반 특히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카드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아쉬운 게 이번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그 협상이었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했던 그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최저임금 10,000원 이거는 좀 이번에 통과가 됐어야 됐던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최저임금만으로는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예. 말씀드린 대로 뭐 자영업자분들의 그런 뭐 임대료나 카드 수수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가 그 다각도로 접근을 해야지만이 그런 좀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카드 수수료와 임대료를 그럼 또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그 방식과 내용상의 그 정치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은 지금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이번 최저임금도 결과적으로는 그 공익위원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 이렇게 각각 9인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공익위원회의 입김이 반영된 임금으로 결정이 된 거거든요. 예. 근데 공익위원은 주로 정부가 추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생각과 의지가 반영된 임금이다. 네. 근데 최저임금위원회가 그간 그렇게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있지만 제대로 합의된 역사가 없었습니다. 노사정 합의가 네. 뭐 예전부터 좀 어려웠죠. 그래서 1998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35번의 협상 가운데서 노사가 이 최저임금 자체 실질적으로 합의를 한 건 다 5차례에 불과하고요. 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저임금이 정말 어떤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된 문제 제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뭐 주로 한 7%대의 퍼센테이지로 올라갔다면 네. 실은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그 다음에 최저임금이 16.4%가 인상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 과정도 지켜보면 2017년에서 2018년으로 연도가 변경될 때 네. 뭐 경제 성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것도 아니고 물가 상승률이 뭐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닌데 네. 그냥 16.4%가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네. 이거는 그냥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1만 원을 지키기 위해서 공익위원들이 무리하게 정부의 입김을 통해서 그냥 급속도로 상승을 시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최저임금이 어떤 물가 상승률이랄지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사히 노동임금 이런 것들이 고려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왔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에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최저임금법상에서 정해져 있지만 이번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4% 정도 될 거니까 4%에 물가 상승률도 한 1% 오를 것 같으니까 그걸 그냥 단순 합했어요. 5%. 그냥 단순 합한 거예요. 근데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는 만큼 물가 상승률도 동반 상승하는 건데 그걸 그냥 단순 플러스해서 정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조금 이해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사실상 최저임금위원회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비율들이 고려되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 노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계는 1,800원, 경영계는 동결. 그다음 협상에 가면 그럼 우리가 조금씩 양보할게. 그래서 1만 원. 그럼 경영계는 그래 8,850원 정도? 우리 이렇게 협상을 해보자 하면서 그냥 단순 숫자 노름을 한 결과로 나오고 있다. 근데 최저임금은 결국 사용자가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지급 능력이라는 것도 고려가 돼야 되는데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단위는 사실상 300인 이상 대기업이나 뭐 100인 이상 기업들은 이미 이제 월급 자체가 최저임금을 상회하고요. 그렇죠. 결국 지급하는 이 영향력이 있는 곳은 결국 골목상권이나 영세 자영업자인데 그럼 이들의 지급 능력이라고 하는 걸 진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지금 자영업자 대출도 800조가 넘고 그게 2012년 이후 최대치라고 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미 매출에 타격을 입고 지금도 이제 거의 한계 상황이 많이 몰려 있는데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다고 해도 아마 자영업자들이나 영세기업은 그 대출을 어떻게 이제 막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에 다다를 텐데 최저임금마저 올리게 되면 이게 저는 산 넘어 산이다. 자영업자분들에게는. 그러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일종의 복지 정책으로 그 다른 분들의 상황을 아마도 이것으로 최저임금으로 그걸 좀 보완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 네, 일단은 그 최저임금 상승률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랑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는 박근혜 정부 때 상승률이 7.41%였고요. 41%.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번 그 최저임금까지 합해서 연평균 상승률이 7.20%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상승률이 낮았다. 이렇게 또 비난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과거에는 그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이제 이게 1988년부터 시작됐었는데 당시에 짜장면 값이 952원이었다고 해요. 근데 최저임금은 462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시간을 일해도 우리가 짜장면 한 그릇을 사 먹기 어려운 거의 뭐 한 2시간을 일해야 짜장면 한 그릇을 사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서 지금은 1시간을 일해도 우리가 한 끼 식사를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지금 비율이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는 좀 저는 낮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미 사실은 앞으로도 매년 뭐 7%씩 우리가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계속 아쉽다고 말씀드린 게 이번에 사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영업자분도 물론 어렵지만 사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일용직이신 분들이 정말 조금 더 희망을 얻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정말 10,000원 그 이상으로 좀 올려놓고 사실은 그 이후에 조금 더 뭐 미세한 조정들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뭐 한 2%, 3% 이렇게 약간 조정이 했으면 어땠나 싶기도 한데 특히 뭐 주휴수당 같은 경우는 조금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주휴수당이라는 거는 주말과 휴일에 주게 되는 수당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 한해서 주에 하루는 반드시 유급휴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도 신보라 의원님 말씀에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은 물론 정말 뭐 300인 이상 정말 큰 회사들 뭐 기업들은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없겠지만 근데 이제 말씀하신 정말 영세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주휴수당까지 드리게 되면 정말 많이 좀 어려우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도 뭐 주휴수당은 찬성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뭐 4대 보험이라든지 뭐 퇴직금 이런 것들도 시스템이 고려가 된 상태에서 이게 가능한 것이지 당장 실천해라. 그렇지 않으면
되면 뭐 자영업자들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게 되면 그분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어떻게 보면 자기 월급을 깎아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전반적으로는 경기가 회복돼야겠지만 이번 그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조금 이미 결정된 사안인 만큼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노동자와 사용자 또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이 좀 협력해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을과 을의 갈등. 실제 우리가 갈등해야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정말 그렇죠. 자본가들 그리고 서로가 건물주들 더 힘든 사람들끼리 예. 그리고 또 젠트리피케이션도 많이 있어서 정말 맞습니다. 임대료를 정말 말도 안 되게 상승하는 건물들도 많고 그런 분들과 사실은 우리가 싸워야 하고 그분들과의 뭐 협상, 타협이 저는 더 좀 중요하고 시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또 상황이 코로나19라는 네. 굉장히 특수한 상황 속에 지금 또 놓여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정말 해결해야 할 것인가. 뭔가 좀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서로를 한 발씩 서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현명하게 해야 될까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기준도 좀 네. 이번 기회에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두 분께서 한마디씩 더 붙여주신다면. 저는 이제 최저임금의 어떤 비율의 뭐 평균을 비교하는 게 네.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비율 자체가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너무나 들쑥날쑥한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아무도 동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정당성을 잃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20대 국회에서 이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이런 문제 많이 공감이 돼서 그때도 이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었어요. 네. 그 두 가지가 핵심 내용인데 하나는 사실상 정부의 입김으로 공익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편향성 문제가 불거지고 예. 그래서 공익위원회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그다음에 최저임금의 산정 방식을 진짜 법제화해서 논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서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담았거든요. 예.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익위원 이제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정수를 5명으로 네. 줄이되 공익위원을 대통령 지명 1인, 정당 교섭단체에서 2인, 예. 그다음에 교회 교섭단체에서 2인 이렇게 좀 추천을 해서 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중위임금, 고용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그냥 단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게 아니라 좀 종합적으로 예. 포함하고 업종별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좀 정하도록 의무화하자 그런 내용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게 통과는 안 된 거죠? 예, 네. 이게 실질적으로 좀 반영되는 형태로 21대 국회에서 좀 구체적으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뭐 시간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최저임금을 정해왔는데 88년부터 지금까지도 이제 어떤 시스템의 안전이 구축이 네. 안 됐다는 건 조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일 것도 같고요. 정은혜 의원께서는 또 네, 저도 그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동의를 하고 그래서 정말 국민들 모두가 좀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 내에서 우리가 뭐 정당하게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뭐 능력주의 하는데 사실 개인의 능력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라든지 잘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새벽 5시에 첫 차를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 공부하면서 취업 준비하면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없어서 알바를 하시는 분들 맞아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소득이 상승하게 되고 그분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바라봐 주시고 또 반대로 또 그 임금을 줘야 하는 자영업자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고충 고려도 정부가 좀 함께 듣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사회적 안전망이 조금 임금과 더불어 마련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들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국판 뉴딜 2.0 추진 계획이 또 발표가 됐어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 뭐 다 저희가 할 수는 없고 큰 방향과 주요 내용 정리해 주시면 그중에서 들여다볼 것들을 조금 짚어보도록 하죠. 정은혜 의원께 부탁드립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선언 1주년을 맞이해서 14일에 한국판 뉴딜 2.0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며 우리 정부를 넘어선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이다. 한국판 뉴딜을 계속 발전하고 진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한국판 뉴딜은 특히 뉴딜 2.0은 당초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네. 한국판 뉴딜 정책에 60조 원을 추가해서 총 220조 원을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또 1,000억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도 추가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네. 한국판 뉴딜은 기존의 문재인 정부의 국가 발전 전략이었던 혁신적 포용 국가를 발전 보완한 정책이고 또 디지털 뉴딜, 또 미래의 그린 뉴딜, 네. 사회 안전망 강화,
지역 균형 누릴 등 크게 4가지 정책으로 골자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또 세부적으로 지금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중에서 지금 저희가 관심을 갖는 건 청년을 위한 정책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언론들이 그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는 곳도 있고 너무 퍼주기식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고요. 어떤 내용들을 두 분은 좀 주목하셨는지 청년 정책 먼저 얘기하시고 또 다른 얘기도 추가해 보죠. 우선 청년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산 형성 지원에 좀 방점을 맞추고 네. 이번에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네, 연소득 2,200만 원 이하 그렇죠. 청년에게는 3년간 360만 원을 저축하면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네. 연소득 3,600만 원 이하는 청년 희망적금을 가입하면 최대 36만 원의 장려금을 주겠다. 네. 그리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에게는 1년에 최대 600만 원을 납입을 하면 네. 40%를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 뭐 이런 게 네. 골자라고 보입니다. 예. 근데 저는 청년들의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을 하겠다는 어떤 그 의도와 취지는 공감을 하고요. 네. 뭐 그간에도 뭐 일하는 청년 통장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대 개편한 부분은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연소득 2,200만 원 이하는 굉장히 저소득 청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자산 형성의 취지는 필요한데 저는 조금 주목했던 게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이하 이 소득 청년들은 실은 이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가 되면요. 네. 우리가 그 근로장려금 기억하시죠? 근로장려 예. 세제로. 그 근로장려 세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이 연소득 3,600만 원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미 근로장려 세제라고 하는 기능으로 네.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예. 3,600만 원 이하에게 다시금 그 36만 원의 장려금이라고 하는 게 예. 사실상 근로장려 세제와 동일한 기능을 갖추면서 현금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중복 지원의 문제가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고요. 만약 이 3,600만 원 이하의 가구 청년에게 좀 그런 어떤 근로소득에 조금 더 혜택을 드리고 싶다면 근로장려 세제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이 낫지. 이미 있는 이거 뭐 또 제도니까. 다른 장려금의 형태로 현금 지원하는 방식이 옳으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에 대한 네. 그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예. 실은 연소득 5천만 원 정도라면 이게 저소득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예. 소득이 뭔가 많은 편이죠. 취약계층이라서 지원을 해야 되는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이건 어떤 근거에서 마련된 정책적 방향인가.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다. 네. 아무리 월급이 많아도 뭐 그런 예. 기준인가요? 네. 그래서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정책 형성에 어떤 철학에서 나온 건지 조금 의문이 되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 네. 지금 뉴딜 정책이 2025년까지라고 하는데 실은 이 정부가 2025년까지 기능하는 것도 아니라서 예. 이런 이제 현금성 지원 대책이 다음 정부에도 유효할 수 있는 대책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정 정도 언론에서도 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은 의원께서? 네, 그래서 뭐 정부 2025년까지니까 저희는 뭐 민주정부 사기가 또 이어지기를 또 바라는 마음도 있긴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문재인 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게 휴먼 뉴딜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람이 먼저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그 고용 안전망 또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는 것. 그런데 저도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말씀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 지금 특히 그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면은 뭐 국가 장학금 지원 한도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학생에게 뭐 장학금 지원을 뭐 이렇게 상승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지원 대상은 또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뭐 채무 조정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저는 이거를 청년들이 계속 그 빚을 지고 시작하는 빚을 지고 사회에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원을 얼마나 해주던 아니면 또 그 대출 상환을 연기를 시켜주던 간에 예. 결국에는 청년들이 갚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절대적으로 등록금을 또 코로나라서 사실 우리가 요즘은 학교를 가지도 않아요. 신입생분들은 학교를 한 번도 안 가봤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비대면으로 수업하고 이런 코로나 시기에 사실 뭐 일시적으로라도 아니면 장기적으로라도 저는 특히 국공립대학교부터라도 먼저 뭐 반값 등록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등록금 면제
뭐 이런 식의 좀 과감한 정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보면 특히 지금 이제 강원도립대학 같은 경우는 등록금을 면제하는 그런 정책을 그 최문순 지사님이 오래전부터 하고 계시거든요. 예. 반응도 굉장히 좋고 지역의 훌륭한 인재들이 그 지역에 국공립대학교로 몰리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도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더 지원을 해주고 뭐 대출을 연기해주고 이런 개념을 떠나서 그런 학교를 지원하고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봤던 게 제가 또 아이를 키워서 그런지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수를 지금 현재 32% 수준에서 40% 2025년까지는 50%까지 예. 늘리겠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르신 돌봄 의료 서비스도 재택의료센터 이렇게 해서 집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 특히 한부모 가족들에게 이제 생계급여를 또 지급하는 예. 이제 한 120만 원 한도의 아동 그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 예. 이런 것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정말 이제 뭐 우리가 성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이런 뉴딜 정책 사실 뉴딜이 이제 미국에서도 대공황으로 인해서 이제 시작된 정책인데 네. 초반에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너무나 거셌고 이걸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겠느냐 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성공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한국판 뉴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자, 시간상 오늘 네.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데 다음에 저희가 청년 정책에 관련된 내용 또 예의주시해서 다음에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 오늘은 정은혜 신보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